인적 쇄신 계획으로 어수선한 자유한국당의 굵직한 변수가 또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 전 대표의 등판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네, 나이트 포커스 첫 번째 주제, 배종호 세안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실 정치 복귀 선언을 한 홍준표 전 대표.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환영 논평이 나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현실 정치 복귀로 위협받는 계기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현실 정치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수시로 현안에 미주알 고주알 참견하는 바람에 언제 떠났는지 국민들은 인지도 못했지만 복귀를 한다니 일단은 격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홍 전 대표가 꼭 자유한국당의 종신 대표직을 맡아서 수구보수의 소멸이라는 대업을 이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 종신 대표직을 바라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쇠락하고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태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반드시 금이 환영하여 수구보수의 거목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서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대편의 상징적인 인물이 홍준표입니다. 하여튼 그 사람은 좀 더 알라 같더라. 어린애 같더라. 어딜 감히 부러진 입이라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어디 뭐 YTN인가 뭐 문재인 당선 확률이 73%라고 그래. 아이 돈 그래 그런 짓 한다. 홍준표 대표에게 통째로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개국에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국에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현실 정치에 복귀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를 떠난 적은 없었잖아요. 잠깐 떠나긴 했었죠. 미국으로 가기도 했고요. 네. 다만 가 있는 동안에도 SNS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네. 나가는 과정에서도 SNS 절필을 선언하기도 했다가 마지막으로 막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자르지 못해서 한이 되는 정치인들 이름을 열거하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제주 감귤을 북한에 보냈는데 여기에 과연 감귤만 들었겠냐라고 SNS를 쓰면서 또 사회적인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고요. 그렇죠. 늘 정치권의 관심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김병준 비대위에서 임명했던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해촉되기 시작하면서 김병준 비대위가 흔들린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조강특위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임명했던 당협위원장 중에 상당 부분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 그들이 교체된다라면은 그들 입장에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를 다시 찾으면서 내가 복귀해서 당대표가 되면 함께 정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세력을 다시 한번 집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아마 복귀에 대한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홍준표 전 대표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계 은퇴는 없었지만 그래도 정치 후퇴 정도는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 왜 하필 이 시점일까? 홍준표 대표는 어떤 포석을 노리고 지금 등판을 하려는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당 안 요인, 또 하나 이제 당 밖의 요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을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권을 도전하려면은 당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년 2월께 당 대표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당 대표 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12월 11일 날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양상이 12월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또 내년 2월쯤에 당대표 경선이 있으니까 사실상 짝짓기, 러닝메이트 제도로 가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다시 등판을 해서 세력을 결집하겠다, 규합하겠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내 지금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확실하게 구심점을 좀 잡아보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 하면은 지금 내년 4월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겨냥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다목적 포석이다. 원내로 또 돌아올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당 밖으로 눈을 돌리면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조금 흔들린다고 본인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북미 관계도 좀 그렇고 지지율도 좀 이탈하고 특히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그 속도가 상당히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영남권 중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본인이 확실하게 정계 사실상 복귀는 이미부터 했고 현실 정치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복귀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알겠습니다. 본인이 이 두 가지 포석을 염두에 두고 이런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년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던 당내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데 벌써부터 견제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포퓰리즘이나 좌파 시대를 마감하겠다는 우국 충정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 다만 홍 전 대표의 활동이 자유한국당에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우리 정치인을 볼 때는 그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에 보여준 행태 네. 그거에 따라서 보수가 거의 그 위기의 수렁으로 빠진 그 책임 예. 이 문제에서 저는 일단 현재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예. 지금 또 그것을 회개하기에는 회개 기간도 너무 짧은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는 회개도 별로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미국서. 네. 네. 네, 지방선거 패배 이후 5달 만인데 회계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전당대회 예비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견제구를 날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보게 되면 친박과 비박의 경쟁 구도가 꽤나 치열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친박 입장에서는 김진태 의원 등이 있지만 조금 구심력이 있고 대표성이 강한 후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친박 계열로 과거 원내대표를 지냈던 정우택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비박계 입장에서는 비박계의 과거 수장으로 빌었던 김무성 전 대표가 나름대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지 않고 있는 선에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임기를 마무리 짓게 되면은 그 힘과 동력을 가지고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친박과 비박이 지리한 싸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을 때 홍준표 전 대표가 늘 느렸던 것은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선 친박도 비박도 누구나 당의 전체적인 지분을 가지고 완벽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틈새 시장에서 본인이 과거의 당대표 시절에 나름대로 정비해놨던 조직들을 바탕으로 전대 출마할 가능성이 있겠다라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원외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황교안 전 대행 등 같은 거물들이 뛰어들어서 판을 키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이 남은 건 김병준 비대위 결단이 남은 겁니다. 김병준 비대위에서 과거에 이미 당대표를 지냈던 인물들, 홍준표 전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 등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은 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입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룰이라든지 당원당규 개정 등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을 차단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김병준 비대위의 힘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런 생각과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정우택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김병준 비대위 반응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근데 정의당, 다른 정당에서는 홍 전 대표를 환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엄청나게 비꼰 거죠. 그런데 통상 다른 당 대표 출신이 현실 정치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당에서 논평을 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죠.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번에 거의 다른 당에서 다 논평을 냈어요.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 격하게 환영한다. 예. 그리고 한국당 종신 고용 대표를 해라. 그래서 수구 소멸의 대업을 이뤄라. 이건 엄청나게 비아냥거린 홍 전 거죠. 대표가 다른 당에는 호재입니까? 일단은 정의당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 캐릭터상 굉장히 강성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극우적인 발언이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보수가 회생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물론 이제 홍준표 대표의 강성 발언 때문에 확실한 지지층이 결집될 수 있지만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확장성을 차단하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에게 유리하다.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대표가 수구 냉전적인 발언을 계속하면 할수록 오히려 정의당의 존재성 그리고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정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을까요? 그리 뭐 호의적인 반응은 또 아닌 것 같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우리 당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뭐 자꾸 언론에서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재밌으니까 자꾸 예. 이제 이슈를 부각을 시키는데 예. 홍 대표가 한국당 경선에 나갈 거 아닙니까? 예. 바른미래당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예. 한국당 경선에 나가면 뭐 자연스럽게 소멸할 겁니다. 아, 소멸할 것이다. 네, 그냥 불명예 정계 은퇴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근데 좀 쉬시고 지금 안 쉬었어요. 계속 페이스북 그래요. 던지고 그래서 예. 다음 총선 때까지만 좀 쉬시고 그때 다시 나오면 홍준표 같은 분이 좀 필요하다. 홍준표 향수도 좀 생길 거라고 보고 너무 조급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정치 수명을 단축시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 절반이 자신의 말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니 큰 착각 속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보수 개혁을 바라는 지지층의 바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최대 문제는 보수 세력의 대표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정처 없이 헤매고 있다는 것인데 홍준표 전 대표의 복귀로 자유한국당의 좌표는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쏟아내는 홍준표 전 대표의 과거 어록들을 돌이켜볼 때 맹목적 지지자들에게는 환영받을지 몰라도 비대위 체제인 현재의 자유한국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에는 골칫거리가 하나 더 늘어날 것입니다. 네, 하태경 의원도 언급을 했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캐릭터 때문에 이게 호불호가 명확하잖아요. 네. 정말 김정현 의원의 말처럼 골칫거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준 비대위는 굉장히 큰 골칫거리가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단일 대우를 통해서 보수 대통합을 이루려면은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 필수적인 요소고 거기에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유승민 의원 같은 캐릭터가 굉장히 필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당으로 복귀하게 되고 여기서 당대표에 대한 당권을 거머쥐게 된다면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을 위한 민심을 다잡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한국당에는 악재인데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특히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다당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상황인데 총선을 앞두는 시점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지금 같은 지지율로는 총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보수 단일 대우가 결성되면 다시 양당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거세질 겁니다. 그것들이 김병준 비대위는 보수 통합을 통해서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 여기서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게 된다면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중도로 외연 확장하고 중도 보수적인 인사들을 끌어당기면서 통합하기는 무리가 생길 거고요. 그럼 지금 같은 상태로 총선 때까지 또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 제일 반기는 사람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같은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는 뭐 친박, 비박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오기도 시작하고 새 대결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양상인데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가 등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특히 홍준표 대표를 둘러싼 또 정치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할까요? 영향을 갖고 있는 여성 2명도 오늘 이 복귀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내놨거든요. 일단 저기 대표적인 방금 말씀하신 여성 정치인이 유여애 전 한국당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유여애 전 한국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대표가 아주 구원이 짙죠. 왜냐하면 본인이 홍준표 전 대표에 의해서 제명 출당까지 당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연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강현재 한국당 법무특보 이제 이분은 사실상 지금 홍준표 퀴즈라고 할 정도로 홍준표 전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전혀 상반된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당은 정작 아무런 논평도 내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의 현실 정치 복귀에 대해서 사실상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홍준표 전 대표를 만지면 만질수록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 친박 비박으로 굉장히 지리멸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골칫거리 하나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지리멸렬한 모습이 더 심화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예 논평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예. 홍준표 전 대표 이번에 현실 정치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휴지기 기간이 좀 짧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했다.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또 다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3.15 패배해가지고 사실상 스스로 본인이 정치 미래 회생의 길을 차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스스로 정치 위기를 좀 불러올 그런 상황, 그리고 당의 위기, 또 보수 전체로의 위기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제1야당이 어느 정도 집안 문제를 좀 해결해야지 지금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 국회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70조 원 슈퍼 예산이 지금 제대로 심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올바른 게임을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한 수도 교육성 및 창의성과 이번에는 야권 지금 공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이상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온다고 해서 민주당만으로 내년도 예산을 결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글쎄 저는 왜 이런 보이콧이 있는지를 국회의원인 저도 알 수가 없는데 처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기 앉아 계신 장관님, 차관님 분의 전문 용어로 이 블러뻥인데 블러뻥이라고요. 블러뻥. 그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주로 쓰는. 여기 세종에서 바쁘신 분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허탕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의 의회 운영이 이게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사실 뭐 범부들 사이에서는 그리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 블러뻥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건 뭐 뜻이 뭔가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좀 감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속된 피의자가 이제 신문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찰청 대기실에서 오랫동안 대기하고 기다리도록 지치게 만드는 용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예산 심사를 위해서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거 올라와서 국회에 대기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보이콧을 하게 되니까 정작 짧은 기간 안에 예산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세종시에서 굉장히 원활하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 행정 관료들이 허탕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공무원들이 와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대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국회가 다시 합의를 해갖고 정상화될지는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얘기 나왔던 두 가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건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권과 함께 지금 야당이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교통공사 등에 대한 채용 세습 비리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 명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서도 본인이 단식 투쟁을 가면서까지 결국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이콧과 같은 강경 모드를 통해서 반드시 국정조사는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여야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전격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은 국정조사 해라, 그리고 민주당은 명분 없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문희상 의장께서 민주당이 끝까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은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의장께서 국정조사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민주당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민주당이 조속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은 박원순 시장 한 사람 때문에 내년도 나라 살림과 그리고 민생 규제, 윤창호법을 포함한 이런 생활 법안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워지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힙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김성태,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묻고 싶습니다. 왜 헌법상 인사권을 행사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만 국회의 임무인 470조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습니까? 예산안 심사는
정쟁 사안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조국 민정수석 해임 요구가 민생 예산안 심사의 거래 조건입니까? 왜 국정조사 요구에 90개 무쟁점 법안과 윤창호법,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묻혀야 합니까?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당은 지금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는 게 박원순 시장 지키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당에서 국정조사 밀어붙이기 위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지키기 아니냐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건 네. 제가 볼 때 명분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채용 비리가 곧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 지키기라고 이제 때리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권을 좀 코너에 몰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한 차기 여권의 대선 주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적 명분 쌓기용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 시장이 국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명분 쌓기용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반박하냐면은 지금 만약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무슨 비리가 드러난 게 있느냐,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혹만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면은 앞으로 사사건건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국정조사를 하자는 그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안 통과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2월 2일로. 지금 사실상 앞으로 이제 뭐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부실 심사, 졸속 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 소위가 구성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루 빨리 좀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서 예산안 심사를 지금이라도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소위가 구성이 돼야지 뭐 이걸 감액하든 증액하든 뭘 할 텐데 지금 이 상태면은 근데 또 뒤집어서 놓고 보면 말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대로 쭉 흘러가면은 정부 원안대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법정 처리 기간이 지났을 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정부안이 부의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대로 통과된 전례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법정 심사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루어질 거고요.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을 건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고용세습 문제를 더 크게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쟁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는 이제 민주노총이 걸려 있고요. 이 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정책이 같이 맞닿아 있고 특히나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공정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정조사하자고 마지막까지 이슈 쟁점화를 시켰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로 끝까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최종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쟁점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는 결국은 이루어질 겁니다. 시점상의 문제지만 아마 이 부분을 두고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여야 간 이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여당은 좀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거든요.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내일 논의하겠다. 뭔가 내일 출구가 나올까요? 이제 국회가 보이콧 상태로 실물 국회 상태로 계속해서 공전하면은 결국은 이게 정부 여권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는데 지금 야권에서 돌파구를 좀 풀어줬어요. 당초에 이제 3개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해임, 그리고 국정조사 이 3가지 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고 조국 민정수석 해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 지금 국정조사만 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모든 국회 정상화 다 우리도 일정을 합의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패키지들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의원총회를 하지만 굉장히 팽팽합니다. 원칙론자들은 안 된다. 이거 받아주면 계속해서 국정조사 하자 할 것 아니냐. 아니다. 그래도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 2가지 안이 있는데 내일 오전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제가 볼 때 수용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국회 파행의 매듭이 풀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